반갑습니다. 오늘은 15강 해안지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해안지형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천과 해안의 이용 그리고 그것에 따른 변화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자, 해안지형은 바닷가에서 볼 수 있는 지형들을 말해요. 자, 하천지형이라는 것이 하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침식이나 퇴적 지형이었다면 해안지형은 해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해안에서 볼 수 있는 지형들을 말합니다. 자, 해안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지형들이 있는데 여기 한번 볼까? 자, 지금 이게 땅이고 이게 바다다, 그지? 그러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바다 쪽으로 톡 튀어나온 땅을 우리는 고시라고 하고 그 다음 쑥 들어간 걸 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항상 바다에서는 파랑에너지가 이렇게 밀려들지, 다시 말해서 파도가 친단 말이야. 자, 우리 바람에 의해 이는 파도를 파랑이라고 합니다. 그럼 파랑이 이렇게 불어와서 자, 너희 보세요. 고수로는 파랑이 집중합니다. 자, 그런데 파랑이 만에 가면 이렇게 넓은 물이 계속 있다, 그지? 그래서 파랑 에너지가 여기서는 분산됩니다. 자, 다시.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곳이다, 그지? 지금 여기가 이제 바다 쪽이야. 파랑 에너지가 곳에 집중되고 만에서는 분산됩니다. 그럼 너희 생각해봐. 파도가 치는데 어디에 팍 부딪히겠어? 집중되는 파랑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에서 파도가 탁 치겠다, 그지? 자, 그러면 곳은 깎일까 쌓일까? 자, 곳에는 파랑 에너지가 집중하니까 깎이겠지? 우리 깎이는 걸 침식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곳에서는 해안 침식지형을 볼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파랑의 작용이 약한 만에서는 퇴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만에서는 퇴적지형을 잘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파랑도 있지만 이렇게 해안을 따라서 흐르는 흐름을 연안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안류에 의해서도 이제 모래가 이동하면서 해안 지형을 형성합니다. 그 다음 서해안 같은 경우는 조류에 의해서도 이제 퇴적 지형을 만들기도 하고 혹은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해안 지형도 있단 말이야. 차근차근 하나씩 해가도록 합시다.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보시면 자, 이쪽이 서해다, 그지? 서해를 보면 해안선이 엄청 복잡하지. 지금 여기만 해도 막 해안선이 장난 아니게 복잡하다, 그지? 자,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조롭습니다. 남해안도 해안선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섬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도해라고 얘기를 해. 섬도자 많다 해서 다도해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서남해안과 그 다음 동해안을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서남해안은 해안선이 이렇게 복잡한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이 그림 보시면 자, 빙하기 때는 해수면이 쭉 내려가 있었어. 그래서 여기가 막 산입니다. 그냥 꼴짝이고 산이야. 땅이다. 그지? 자, 그런데 해수면이 요만큼 상승합니다. 자, 해수면이 상승하니까 물이 이렇게 다시 들어찬단 말이야. 요 사이사이로, 요 꼴짝이 사이사이로 물이 들어와. 자, 그러면 물이 들어와서 자, 이 산의 꼭대기는 요만큼 남았네. 이 산도 꼭대기에 요만큼 남았네. 그 다음 요 사이사이로 물이 들어와가지고 해안선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섬도 많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서해안이 해안선이 복잡한 이유는 자, 우리나라 이쪽 서해안 쪽으로는 산맥 방향이 이렇다, 그지? 그래서 산이 요렇게 생겼어. 다시 말해서 이 해안선과 산맥이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지. 그러니까 해수면이 상승하니까 그 사이사이로 물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반면 동해안 같은 경우는 산맥이 이렇게 하나다, 그지? 이렇게 하나이니까 이렇게 해수면이 동해도 당연히 해수면이 상승했겠지.
근데 해수면이 상승해도 얘는 산맥이 하나니까 이렇게 산맥 사이사이로 들어올 거리가 없지. 게다가 이 동해안은 뭐 했습니까? 융기했잖아. 융기했어. 그러니까 해수면이 상승을 해도 뭐 그렇게 뭐 물이 끼어들거나 할 거리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동해안이 단조롭고 서해안이 복잡한 해안선을 보인다라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자, 우리는 서해안에 이렇게 복잡한 해안선을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서해는 과거에 빙하기 때 땅이었댔잖아. 육지였어. 근데 해수면이 이렇게 상승하면서 여기 이제 바다가 된 거지. 그러면 이 서해는 동해에 비해서 수심이 어떨까? 얕단 말이야. 수심이 얕기 때문에 조수간만의 차가 훨씬 큽니다. 자, 동해에 비해서 서해가 조차가 커. 너희 한번 생각해봐. 선생님이 요런 다라이가 있고, 아니, 그릇이 있고, 요런 그릇이 있다고 칩시다. 자, 지금 여기에, 요것도 크기가 똑같은 그릇이 있다 치자. 여기 물이 조금 담겨져 있어. 여기 물을 많이 담았어. 내가 오른손 여기 잡고 왼손 여기 잡아가지고 한쪽으로 쫙 기울이고 반대쪽으로 기울이고 했을 때 얘는 기울어봤자 요 정도, 기울어봤자 요 정도, 한 요 사이에서 물이 왔다 갔다 하겠다, 그지? 근데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내가 여기 잡고 여기 잡아서 이렇게 양쪽으로 기울인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쪽으로 기울이면 물이 이쪽으로 싹 다 이쪽으로 모이고 여기는 물이 없을 수도 있겠다,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한쪽으로 확 기울어져 버리겠지. 자, 그래서 수심이 얕은 서해가 수심이 깊은 동해보다 조수간만의 차가 훨씬 큽니다. 자, 그래서 서해는 조차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밀려나온 미립질의 그런 퇴적물들을 다시 바다 쪽으로 가져가서 쌓는단 말이야.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제 갯벌이야. 이제 하나씩 해봅시다. 자, 갯벌 얘기했어. 자, 그런데 우리 조차가 크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봐. 조차가 크다. 그럼 바닷물이 수위가 되게 높았다가 되게 낮아진다,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땅이 있으면 이렇게 바닷물이 요까지 바닷물이었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여기 서 있을 때 바닷물이 바로 내 발밑에서 찰랑찰랑했어. 근데 물이 쑥 빠지니까 막 바다가 요쪽에도 여기가 다 그냥 땅이 되는 거지. 이거를 하루에 두 번씩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인 거지. 조차가 크면. 그럼 너희 생각해봐. 자, 여기에 내가 항구를 만들고 싶다. 항구를 만드는데 항구를 만들려면 물이 어느 정도 계속 있어 줘가지고 배가 이렇게 정박해 있어야 되겠다, 그지? 근데 여기는 조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항만 시설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게. 좀 극단적으로 선생님 그림을 그려볼게. 자, 봐봐. 내가 배를 타고 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통 내리면 되잖아. 근데 자, 물이 쑥 빠진 거야. 내가 배를 타고 왔는데 자, 여기 볼게요. 여기 물이 빠지고 나니까 다리가 여기 있는 거야. 극단적인 그림이긴 하다. 자, 그러면 이 다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내려줘야겠다, 그지? 그래서 다리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이런 특수한 항만 시설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서해안 같은 경우는 특수한 항만 시설을 만들 수밖에 없다. 뭐 차가 너무 크니까, 조차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선생님 설명했던 이 다리는 군산에서 볼 수 있는 뜬다리 부두예요. 자, 지금 여기 다리가 있다, 그지? 이 다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단 말이지. 자, 군산의 뜬다리 부두는 뭐 차가 커서 만든 것이다. 조차가 커서 만든 것이다. 기억해야 되겠네. 자, 여기는 어딜까? 여기는 인천이란 말이야. 인천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항구다, 그지? 자, 인천항을 보시면 관문이라는 글자가 있고 내항, 인천항 안쪽 항구가 있고 여기가 외항입니다. 자, 도대체 그냥 이렇게 배가 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찍 들어가면 될 건데 도대체 여기 왜 문이 있는 것일까? 그래서
배들은 여기 문이 이렇게 닫혀 있어. 이 문 안을 통과해야 이쪽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 문을 통과해야 이 밖으로 나갈 수 있단 말이야. 왜 이렇게 인천은 항구를 평범하게 만들지 못하고 특수하게 만들었을까를 한번 또 고민해 봅시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지금 물이 빠져서 이렇게 빠져버렸어. 그치만 여기 이제 문을 이렇게 만들고 이게 내항이야. 그러면 요 두 개는 물의 높이가 같아. 그러면 나는 있잖아. 지금 내항 쪽으로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이 관문 안에 있는 물을 빼주는 거야. 관문에 있는 물을 빼줘서 이쪽이랑 외항이랑 그 다음 관문의 이 수위 높이를 똑같이 만든 다음에 이 문을 찍 열어줘.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간다, 그지? 그럼 다시 문을 닫아. 그러면 요 높이에서 다시 요 안쪽 바다 높이로 물을 다시 넣어줘.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를 위로 띄운 다음에 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외항과 내항의 수위 차를 이 관문 안에서 조정하면서 이제 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것이다. 그지? 만약에 이런 시설이 없다면, 자, 이렇게 이런 시설이 없다. 그럼 배를 이렇게 정박해 놨는데 물이 싹 다 빠졌다. 그럼 이 배가 밖으로 나갈 수 없겠다. 그지? 그래서 내항에 항상 일정 정도의 물을 넣어 놓고, 그 다음 요 외항은 조수간만의 차가에 의해서 뭐 빠지든, 그 다음 다시 물이 수위가 올라오든 그걸 관문 안에서 수위를 조절해서 이렇게 항구를 이용합니다. 자, 다시 우리나라의 인천의 관문식 독이나 아니면 여기 군산의 뜬다리 부두와 같은 시설을 서해안에서 이런 특수항만 시설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뭡니까? 조수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이다 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본격적으로 해안 지형 들어갈 건데, 자, 이게 해안 침식 지형 먼저 하도록 합시다. 해안 침식 지형 먼저 할 건데, 자, 깎인단 말이야. 깎이는 것은 파랑에 의해서 깎이겠지. 자, 여기서 이 물이 파도가 낼름낼름 하면서 푹푹 치면서 이 땅을 깎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 사실은 이런 암석이 있었다 치자. 자, 그러면 이 파도가 와가지고 계속 깎는 거야. 푹 깎고 푹 깎고 푹 깎았어.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시스텍이나 씨앗치는 못 깎았지. 근데 여긴 다 깎았어. 여기도 깎았어. 여기도 팍 깎았다, 그지? 자, 그래서 여기 평평한 땅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파도에 의해서 침식된 대지라고 해서 파식대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러면 파도에 의해서 파식대가 여기 지금 원래는 이만큼이 암석이었는데 이 암석이 뒤로 계속 물러나면서 파식대가 점점 커져 나가겠다, 그지? 자, 그 다음 여기가 해식입니다. 자, 그래서 바다에 의해서 이 식자가 벌레 먹을 식이야. 자, 그래서 절벽애자. 그래서 파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절벽이다. 그걸 해시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해시계가 원래는 여기 있었겠다, 그지? 이 해시계가 뒤로 계속 물러나면서 파식대의 크기는 커져 나가겠지. 그 다음 여기 또 동굴이 이렇게 파져 나갔어. 그럼 너희 한번 생각해 볼게. 지금 자, 이 동굴이 파져나간 부분은 딱딱한 암석이 있었을까? 아니면 좀 덜 딱딱한 게 있었을까? 덜 딱딱한 게 있어서 나갔겠다, 그지? 자, 그 다음, 여기 씨앗이나 시스텍 같은 경우는 다 깎였는데 얘는 남았다, 그지? 얘는 남은 이유가 얘는 단단한 암석이어서 남았을 수 있겠다, 그지? 얘들이 경암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깎인 걸 연암이겠지. 자, 단단한 암석, 그 다음 좀 덜한 거. 근데 뭐 그게 뭐 다른 암석이라기보다 전리가 많았겠지. 그러니까 전리라는 건 이런 어떤 금간 부분, 그 금간 부분을 기준으로 그
틈을 따라서 침식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었겠다. 그지? 상대적으로 이런 씨앗이나 씨스택 같은 경우는 이런 전리가 좀 덜 발달한 경암이었을 거야. 자, 그래서 이 연암을 더 많이 침식하고 경암은 좀 놔두고 이거 차별한 거잖아. 그래서 이런 파랑에 의한 차별 침식으로 해안 침식 지형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파랑에 의한 차별 침식으로 이 해안 침식 지형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절벽을 해식애라고 하고 이렇게 들어간 걸 해식 동굴 동, 그 다음 아치 형태 씨 아치, 그 다음 씨스택 이렇게 넓게 펼쳐진 파식대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너희 한번 생각해봐. 자, 여기가 동해안이다 라고 치자. 자, 그러면 요 동네가 신생대 3기에 융기를 했습니다. 융기를 하면 해수면이 저 밑에 있겠지. 땅이 올라갔으니까. 자, 그러면 땅이 올라갔어. 그러면 이 파식대는 더 이상 파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진 않지만 여전히 이렇게 평평한 이런 땅으로 남아있겠다. 그지? 자, 그래서 마치 계단 같은 이런 지역이 만들어져. 우리 계단 같은 어떤 언덕을 단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당구가 하천 옆에 있으면 하안당구였잖아. 얘는 해안당구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 혼자 쫄롱 이렇게 남은 얘를 뭐라고 할까? 씨스택이라고 할 수 있겠네. 자, 지금 이런 데가 대표적인 암석해안이겠지? 자, 그 다음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도 이 암석해안들이 나타나고 지금 이런 데를 파식대라고 부르겠다, 그지? 근데 약간 올라가서 이렇게 계단상에 평평한 땅을 볼 수 있어. 융기했나 보다. 얘는 해안 당구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당구는 정동진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여기저기 많이 볼 수 있지만 자, 지금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배 모양이 있는데 이 배 모양이 배가 아니라 호텔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땅이 있단 말이야. 마치 계단 같은 평평한 땅이 있어. 자, 이건 과거에 파식대였었는데 뭐 하면서 융기하면서 드러난 뭐다? 해안 당구다. 자, 그래서 거기 위에를 한번 또 보면 이렇게 평평한 당구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과거에는 파식대였었는데 뭐 해서 만들어졌구나. 융기에서 만들어졌구나를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융기의 증거 이제 다 배웠어. 여기까지 하면. 자,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게 한참 올라갔는데 평평한 땅이 있더라. 그래서 고위 평탄면을 보고 우리나라 융기했나 봐를 알았고, 두 번째 감익공유하천이 있었다. 그지? 감익공유하천을 보니까 융기를 해서 침식 기준면이 낮아져서 하방 침식하면서 감익공유하천이 만들어진 걸 보니 융기했구나. 자, 세 번째가 감익공유하천 주변에 있던 당구들이었어. 그것이 하안 당구였고 그 다음 융기 증거 네 번째라고 쓸게. 자, 역시 당구입니다. 자, 그런데 얘는 해안가에 있잖아. 그래서 해안 당구.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융기 증거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 자, 이런 것들을 봤더니 우리나라가 융기했나 보다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 모식도를 한번 볼까요? 이 모식도를 보면 그냥 이렇게 돌출한 어떤 해안이었다. 주로 곧이겠다. 그지? 곧. 그러면 여기에 이제 파도가 치겠다. 팍 치면서 얘를 깎아 나가겠다. 침식이 일어난 거야. 침식이 일어나면서 이런 절벽이 생겼다. 자, 그래서 해식에다 절벽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파도에 의해서 침식된 대지 파식대가 생겼다. 그러던 어느 날 요 동네가 융기를 했다. 융기를 했더니 자, 지금 해수면이 하강을 할 때도 이런 일이 생겨나겠지. 땅이 융기를 해도 이런 일이 생겨나겠지만 빙하기 때도 이런 일이 생겨나겠다. 그지?
근데 지금 우리가 해수면이 하강한 시기는 아니다, 그지? 하지만 이게 드러나 있는 건 해수면이 상승한 것보다 지반의 윤기가 더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여전히 볼 수 있는 것이다, 그지? 자, 그래서 해수면이 현재의 높이로 다시 상승했지만 우리는 이 당구를 그대로 볼 수가 있어. 그 이유가 해수면이 상승한 것보다 더 많이 지반이 윤기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너희 보세요. 지금 이 부분은 위에 혼자 이렇게 들릉 남아 있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물속에 있었어. 물속에 있으면 이렇게 동글동글 이 퇴적물들이 깎이겠지. 돌이 이렇게 깎이겠지. 원마도가 어떻게 될까? 높아지겠다, 그지? 그래서 요 위에서도 둥근 자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하한 당구처럼. 그러면 지도를 통해서 또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자, 여기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너희도 눈치챘겠지만 이렇게 약간 볼롱합니다. 볼롱한 데가 우리는 뭡니까? 곳이다, 그지? 곳이라고 봐야 되겠지. 볼롱하다. 자, 그러면 곳은 파랑이 집중되는 데다, 그지? 파랑이 모여드니까 아, 요쪽 끝에서는 침식지형이 나타나겠구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여기 꼬골 발가락같이 보이는 데 있다, 그지? 자, 이런 데가 대표적인 암석해안이야. 암석해안은 또 뭐예요? 이러면 곤란하다. 앞에서 봤던 해시계, 바식대, 시스텍 이런 것들이 다 암석해안입니다. 이런 게 다 암석해안이다, 그지? 왜냐면 이렇게 톡 튀어나온 곳이라서 파랑이 집중하는 곳이라 파랑 침식지형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볼롱한데 여기 이상하게 평평하다, 그지? 여기를 눈여겨봐야 돼. 아, 그러면 여기는 뭐겠구나, 단구겠구나 라는 걸 짐작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런 해안당구는 평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좋아. 그래서 얘는 농경지로 이용되거나 아니면 취락이 입지합니다. 선생님 질문할게. 해안당구는 서해에 많을까 동해에 많을까? 당연히 동해에 많겠지. 왜냐면 당구는 뭐 해서 만들어진 지형이니까, 융기해서 만들어진 지형이니까. 우리나라는 뭐 쪽을 중심으로 융기했으니까, 동쪽을 중심으로 융기했으니까. 자, 이런 운동을 뭐라고 한다고? 경동성 요곡 운동이라고 얘기했지. 질문할게. 자, 경동성 요곡 운동은 뭐 생대 몇 기? 신생대 3기 운동이었다.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같이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안 퇴적 지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해안 퇴적 지형 중에서 이제 모래같이 입자가 큰 게 퇴적되는 경우가 있고 갯벌처럼 진흙 아주 밀입질이 퇴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먼저 보도록 하자. 자, 지금 이렇게 해안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자, 해안은 항상 있잖아. 봐봐. 곳, 많이 반복하는 게 해안입니다. 곳만 있는데도 없고 만만 있는데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해안은 곳만으로 되어져 있어. 그러면 이게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파도가 뭐 하겠어? 집중하겠지. 그럼 여기에 이렇게 발가락같이 꼬골 해안 침식 지형이 나타날 거야. 해시계, 바식대, 시스텍 이런 것들 여기도 꼬골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만들어지느냐 했을 때, 자,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 이렇게 해안을 따라서 흐르는 흐름을 우리는 연안류라고 합니다. 연안류와 파랑에 의해서 이 곳에서 떨어진 것들이 이 만에서 쌓이게 돼요.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자, 이걸 우리는 해수욕장이라고 하지. 해수욕장으로서 모래사장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모래사자 써서 사빈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런데 이 모래가
여기서 이제 연안류를 따라서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으로. 자, 이런 걸 우리는 사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주 혹은 이렇게 붙어 있는 건 사주, 그다음 떨어져 있는 건 사취 이런 얘기하기도 하는데 사주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섬이 하나 있었어. 그런데 이 사주가 점점 이제 더 모래가 자라더니만 이 섬이랑 뜩 붙었어. 그러면 이 섬은 있잖아. 졸지에 육지랑 연결이 돼 버립니다. 이 사주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섬을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육지랑 연결되어 버린, 연계되어 버린 섬, 육계도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붙어 버리면 이 사주를 육계사주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 사빈, 사주, 사취 이런 것들은 연안류와 파랑에 의해서 이제 퇴적되는 퇴적 지형인데요. 자, 그러면 이게 끝이냐? 자, 지금 여기서 바람이 막 불어오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모래들이 뒤로 날려갈 거잖아. 사빈에 있는 모래가 뒤로 날려갈 겁니다. 질문할게. 날려가는 모래는 굵은 모래게, 얍실얍실한 모래게, 얍실얍실한 모래, 아주 고운 모래들이 이렇게 뒤로 가서 쌓여. 그래서 약간 언덕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모래 언덕, 사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질문할게. 사빈과 사구 중에 입자가 큰 것은 사빈이다, 그지? 사빈과 사구 중에 바람에 의해 퇴적된 것은 사구다, 그지? 자, 사빈, 사주 이런 것들은 연안류, 퇴적에 의해서 이제 연안류, 파랑에 의해서 퇴적된 것이라면 사구도 해안 퇴적 지형은 맞는데 얘는 좀 특이해. 얘는 바람이 쌓았다라는 거를 조금 기억해 두셔야 돼. 그러면 너희 봐봐. 바다에서 엄청 바람이 많이 불어옵니다. 근데 마을이 여기 있단 말이야. 마을이 여기 있는데 사빈 위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심으면 바람을 좀 막아줄 수 있겠네. 자, 그래서 이렇게 바람을 막는다는 뜻이다, 그지? 림을 사구에 이렇게 심어 두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래 퇴적 지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해안 퇴적 지형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사구를 조금만 더 정리를 하고 갈게요. 사구는 좀 특이하다, 그지? 다른 애들과 달리 얘는 바람에 의해서 퇴적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람에 의해서 육지 쪽으로 날아가서 쌓인 모래 언덕을 말하는데, 자, 사구 뒤에 농경지나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풍림 같은 것을 만든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너희 보세요. 우리나라에 어디에 모래사장이 많댔어? 이 동해안을 따라서 해수욕장이 많잖아. 모래사장이 많습니다. 왜 그렇다 했어? 자, 우리나라는 동고서적 경동성 지형인데, 자, 이 서해로 내려오는 하천은 상당히 기니까 아주 작은 미립지리 퇴적물을 공급한댔다, 그지? 근데 여기는 하천이 짧잖아. 그러니까 가면서 그렇게 많이 이제 퇴적물이 작아지지 못했어. 그래서 모래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동해안 따라서 해수욕장이 상당히 많아. 그러면 해수욕장 사빈이 많겠다, 그지? 동해안 따라서. 그러면 바람이 불어서 사구도 동해안 따라서 많을 겁니다. 사구도 동해안 따라서 많을 거야. 그런데 너희가 시험을 치면 항상 여기 태안반도에 서해안에 있는 사구를 많이 물어봅니다. 자, 서해안에 있는 사구를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서해안도 당연히 하천이 짧은 구간 흐르는 것이 있을 것이고 서해안에도 사빈이 있습니다. 사빈이 당연히 있겠지. 모래사장이 있어. 동해안이 선생님 모든 건 곳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했었다, 그지? 그래서 동해안도 곳만 암석해안 많고 서해안도 사빈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해안의 사빈은 사구를 형성할 텐데 서해안의 사구는 규모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서해안에 있는 태안반도 같은 지역의 사구들을 보면
마치 내가 무슨 사막에 온 것처럼 엄청나게 이런 모래 언덕들이 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도대체 서해안의 사구가 크게 만들어지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우리나라에서 사계절 중에 부는 바람 중에 가장 강렬한 바람은 겨울에 부는 무슨 풍? 북서계절풍입니다. 북서계절풍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북서계절풍이 만들어 놓는 그런 사구란 서쪽에 있겠지. 왜냐면 동쪽의 사구는 동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구가 대부분이겠다, 그지? 자, 그래서 북서계절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서해안의 사구들은 아주 강력한 바람의 영향으로 규모가 크다라는 걸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 사구 밑에는 이렇게 지하수가 저장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지하수는 이 바닷속에 있는 이런 염도가 높은 바닷물과는 달라. 그래서 이 지하수를 각종 용수로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농업이나 생활용수로 이용을 할 수도 있죠. 그 다음 이런 사구는 방파제 역할도 하고 해일이 불어닥친다든지 할 때, 그 다음 이 사구만의 독특한 어떤 생태계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구 지역을 이런 특이점들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희귀한 생물종의 서식처 기능을 하기도 하는 곳이 사구다. 지하수 저장 기능도 있다. 이런 내용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서해안의 사구를 조금 중점적으로 특별히 봐야 했다면 동해안에서는 석호를 보셔야 됩니다. 자, 동해안도 볼게. 지금 이미 융기했어. 융기해서 이런 꼴짜기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꼴짜기는 길이가 길지가 않겠지. 바다로 금방 갈 거야. 왜냐면 우리 동해안은 이게 짧잖아. 이렇게 그려진다. 그지? 동해안은 짧다. 그지? 유로가.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해수면이 동해안도 상승합니다. 너희 생각에 해수면이 서해안만 상승한 건 아니겠지? 자, 그런데 동해안은 그렇다고 산맥의 방향이 수직으로 만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리아스식 해안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골짜기가 있었다면 이렇게 물이 들어왔겠지. 자, 여기를 지금 이제 사주가 이렇게 자라나면 아까 전에 섬이랑 만나면 육계사주가 된다 했다, 그지? 그런 것처럼 사주가 계속 이렇게 길어납니다. 길어나면서 이 만의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이 만의 입구가 탁 막히면 얘는 더 이상 바다가 아니라 호수가 되겠다, 그지? 자, 이런 호수를 우리는 석호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동해안을 따라서 우리나라는 석호들이 많이 분포합니다. 자, 이게 대표적인 어떤 석호의 그런 지도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동해가 있고 여기 있는데 이런 호수가 보인다. 그러면 석호구나를 생각하셔야 돼. 근데 아까 석호는 이렇게 꼴짜기에서 이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이 꼴짜기 밑에가 잠겼다, 그지? 그리고 사주가 성장하면서 요 만의 입구를 막아서 만들어진 게 석호였습니다. 그럼 너희 한번 봐봐. 석호로 흘러 들어가는 하천이 있겠니 없겠니? 지금 이 그림에서는 요런 이제 하천이 있네. 지금 하천이 석호로 흘러 들어가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은 물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퇴적물도 같이 공급해. 자, 그러면 이 호수에 물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퇴적물도 끊임없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석호가 있고 요 앞에를 이제 막아놨다면 지금 석호의 이쪽 부분부터 이렇게 계속 퇴적이 이루어졌을 거야. 자, 그러면 이 하천이 공급하는 퇴적물들이 계속 조금씩 쌓여서 석호의 크기는 점점 할 수밖에 없다. 석호의 크기는 작아진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석호에 의해서 여기 퇴적된 이런 충적층들이 또 생기겠다, 그지? 이렇게 석호가 매립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충적지로 바뀌는 거지. 자, 이렇게 매립된 땅은 또 농경지로 사용이 되기도 할 것이고, 자, 여기는 되게 경치가 좋겠다, 그지? 여기 바다도 있는데, 여기 서 있어 봐봐. 이쪽에 호수, 이쪽에 바다 되게 멋지겠지? 자, 그래서 관광지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자, 석호는 주로 동해안에 분포한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지반이 융기되고 나서 그 이후에 해수면이 상승해서 골짜기가 만으로 변하고 그 만의 입구를 사주가 막아서 만들어진 호수인데 이 호수는 점점 크기가 작아지고 있다. 이런 것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니네가 이렇게 시험 문제를 받았는데 자 이렇게 받았는데 여기가 꼬골꼬골꼬골해. 그 다음 여기가 바다야. 자 근데 바다 쪽에 점이 찍혀 있다. 이거는 갯벌입니다. 알겠니? 그 다음 이 해안선 안쪽에 육지 쪽에 점이 찍혀 있다. 이건 사빈입니다. 꼬골꼬골한 건 해안 침식지형 암석해안일 거야. 암석해안. 그럼 너희 보세요. 갯벌과 사비는 해안 퇴적지형. 이 암석해안은 해안 침식지형이겠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이 D는 이 해안선 안쪽에 점이 찍혀 있잖아. 그러면 사빈이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야 되고, 그 다음 C는 이 해안선 바깥쪽에 이렇게 동그라미 점 찍힌 거에 있네. 그럼 얘는 갯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개 중에 파랑 태적은 얘일 거고 조류 태적은 얘일 거야. 입자가 큰 건 얘일 거고 입자가 작은 건 얘일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런 염전들은 이렇게 방조제를 쌓고 그 다음 이런 그 염전 이렇게 정확한 이런 모양을 하고 있으면 아 염전인가 보다 라고 추측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살피시고 지금 요렇게 이렇게 톡 튀어나온 부분에 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암석해안 이렇게 톡 튀어나온데 암석해안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하천 및 해안이 어떤 식으로 이용되고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봅시다. 자 우리나라는 너무 하상 개수가 크다 그지? 자 그러다 보니 상류에 이런 걸 만듭니다. 자 이런 걸 만들어서 물이 없으면 물을 풀어주고 너무 비가 많이 오면 요 밑에 요 위에 좀 가둬 놓고 그래서 이런 수리 시설을 만드는데 이거 우리 뭐라고 합니까? 댐이라고 얘기를 하지. 자, 그래서 하천 상류에 댐을 건설하면 이런 수위를 조절하기는 좋을 거야. 하지만 요 상류에 많은 이런 마을들이 수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몰 지역이 되고 물이 이렇게 많이 고여 있으니까 안개가 많이 발생할 거야. 그런 어떤 단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댐을 만들면 물 자원을 이렇게 좀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 무슨 발전 가능합니까? 수력 발전 가능하다라는 거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선생님 저 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천이 흐르는데 이걸 이렇게 직선으로 만드는 걸 무슨 공사라고 했나요? 직강공사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강공사를 하면 하천이 이렇게 흐르던 게 이렇게 쭉 흘러 그럼 유속이 어떻게 됩니까? 빨라진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하천 중하류에 이런 직강화를 많이 했어. 그러다 보니까 직강화를 하니까 물이 빨리빨리 하류로 가버리는 거야. 빨리빨리 이제 물이 이동해 버려서 하류로 후루룩 몰려드는 거야.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 하류 일대에 홍수 위험이 어떨까? 직강공사 하게 되면 홍수 위험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뭐고 잠시만. 자, 여기가 어디냐면 청계천입니다. 청계천은 이렇게 복개해서 덮을 복자야. 그래서 덮어서 이제 도로를 만들었어. 이런 걸 우리는 복개 도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도로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거 직간공사도 했고 그렇다, 그지? 자, 그런데 이걸 생태하천으로 복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너희 한번 보세요. 사실은 이게 지금 도시화 이전의 이 모습이었어. 근데 도시화되고 요 모습이 되었다가 다시 이제 도시화 이전의 모습으로 복원하기는 했는데, 자,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 그래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했을 때, 자, 지금 여기 강우라고 적혀 있어. 비가 오는데 강우 시작 후 경과 시간이 이제 X축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갈수록, 자, 지금 여기에 비가 후루룩 왔단 말이야. 자, 이 시간에 비가 막 왔어. 자, 그러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양의 비가 왔는데 도시화 이전에는 비가 오고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하천의 높이가 가장 높아졌어. 이해되니?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도시화 이후에는 비가 오고 나서 비가 온 시간하고 거의 비슷하게 여기서 비가 끝남과 동시에 와는 그 후루룩 가장 이제 수위가 높아졌어. 하천의 수위가. 자, 다시 말해서 도시화가 되고 나니까 이 지표의 피복이 전부 다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되어 있다, 그지? 그러니까 도시화 되고 나서 또 직간공사도 했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흐른 물들이 바로 이렇게 하천으로 바로 이렇게 쓸려 내려옵니다. 빨리빨리 이제 하류로 오고 이 하천에 물이 확 불어나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요 시간에 비가 왔는데 비가 오자마자 이제 하천의 수위가 엄청나게 높아져 버렸다는 것이다, 그지? 하지만 도시화되기 전에는 이 주변이 흙이지, 나무지, 이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연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을 좀 머금고 있어. 자, 그래서 하천이 가장 높은 수위에 도달하는 시간도 느려질 뿐더러 그다음 그 하천 수위 높이도 도시화 이후보다는 덜 하다는 것이다, 그지? 자, 그래서 이런 도시화 이후에 하천 수위가 이렇게 높아지면 도시홍수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생태적 가치를 인정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하천 수위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인간 활동에 의해서 해안 지형이 많이 바뀌는데, 자, 지금 여기가 새만금 간척 사업입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만경강 금강유역이라 해서 새만금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군산 하구에 이렇게 방조제란 얘기는 이렇게 땅을, 이렇게 물을 막은 거야. 자, 그래서 물을 막아서 더 이상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지금 이렇게 물을 막아버리고 이 안을 땅으로 만듭니다. 이걸 우리가 간척 사업이라고 하지.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다 갯벌이었겠다, 그지? 갯벌을 농경지나 공업용지 이런 것들로 만들어 버리니 그럼 갯벌도 없어질 것이고 여기저기 조금 남아있던 사빈, 사구 이런 것들 다 없어지겠지. 그래서 갯벌이 진짜 이 경제적 가치가 큰데 이렇게 간척 사업을 했을 때의 문제점 이런 것들은 1학년 때 다 배워서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이게 우리 방조제야. 방조제는 규모가 되게 큰데 하구뚝은 이제 하구에 만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강이 이렇게 있으면 바다랑 만난다, 그지? 그럼 바다에 이렇게 만들어서 물을 막아버리는 게 방조제라면 하구, 강의 입구에 만드는 게 하구뚝입니다. 질문할게. 자, 하구뚝 우리나라에 세 군데 말해봐.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있다. 자, 이런 하구뚝이나 방조제를 만들면 해안에서 공급되는 어떤 토사의 양이 줄어들겠다, 그지? 그리고 갯벌이나 사빈, 해안 사구 이런 것들이 다 작아지겠지. 자, 그 다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해안의 해안선 했는데 숫자는 굴곡도로 값이 클수록 해안의 굴곡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보니까 동해안은 0.86, 서해안은 9.70이야. 다시 말해서 서해안은 굴곡도가 억수로 큰 거야. 이해되니? 동해안은 굴곡도가 낮은 거지. 자, 그래서 남해안도 굴곡도가 엄청 크네. 이해되나? 자, 그러면 서해안이 굴곡도가 이렇게 큰 이유는 이 산맥의 방향과 이 바다 해안선의 방향이 직교하고 그 다음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얘가 무슨 식 해안이 된 거야? 리아스식 해안이 되었다. 그 내용 잘 알고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쑥 들어온 데 위주로 간척 사업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방조제를 쌓아서 이 안에를 땅으로 만들어. 이렇게 방조제를 쌓아서 땅으로 만들고 방조제를 쌓아서 땅으로 만들고 방조제를 쌓아서 땅으로 만들어 버리면 너희 봐봐. 서해안 해안선이 이렇게 돼버리지 굴곡도가 줄어들겠다 그지? 그래서 서해안 경우 굴곡도가 이렇게 줄어들었어.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슨 사업 많이 했다는 건데 간척 사업 많이 했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 동해안은 뭐 거의 비슷하다. 남해안은 아주 조금, 그 다음 서해안은 간척 사업을 많이 했으니까 이런 굴곡도가 많이 이렇게 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요 그림 자료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 이 그림이 의미하는 이건 그로인입니다. 그로인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바닥 쪽으로 이렇게 돌출되어서 만들어진 구조물이야. 그래서 이제 그 해안 침식을 방지하는 것이고 지금 이 사진은 모래 포집기입니다. 얘는 모래를 모으기 위해서 해안에 이렇게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해안 지형에 대해서 쭉 해봤는데 지도를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요 내용들 해안 침식 지형, 해안 퇴적 지형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 지도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